왜 내 엄마가 회장님 댁 벽에 걸려 있죠? 비가 내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29살 배달원, 허름한 중국집에서 하루 12시간 서울 전역을 달리며 한 달에 겨우 180만 원을 벌던 청년이었죠. 그날도 마지막 배달이었습니다. 강남의 대저택. 배달비는 무려 10만 원. 제가 평생 살아봐야 할 그 세상에 잠시 발을 들이게 된 거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한복, 진주 목걸이, 따뜻한 미소, 그리고 왼쪽 볼에 있는 작은 점.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는 10년 전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숨을 거둔 바로 그 사람,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왜 가난 속에서 죽어야 했던 우리 엄마가 재벌가의 벽에 걸려 있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24년 전 그 저택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을. 이것은 배달원 윤태성과 그의 어머니 윤미선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배신, 복수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중국집 주방에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윤태성은 낡은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29살 배달원. 아침부터 밤까지 도시 곳곳을 누비는 일상이었죠.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엔 오늘의 배달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15건. 평소보다 많은 편이었습니다. 태성은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폐암 말기.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3개월밖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태성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낮엔 편의점에서, 밤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물 새듯 나갔고 어머니는 결국 작은 병실에서 태성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태성아. 엄마가 너무 약했어.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태성은 지금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하루에 3곳을 돌아다니며 일했던 어머니가 어떻게 약하단 말입니까? 오히려 세상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윤미선. 태성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누군가 찾아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아, 우리 이사 가자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실제로 태성이 초등학교 때만 해도 3번이나 이사를 다녔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늘 숨어 사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물어보면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와는 인연이 아니었지라고만 했습니다. 태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태성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몇 장, 낡은 수첩, 작은 목걸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성아,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원망하지 마. 누구도. 그리고 그 밑에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태성은 여전히 배달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태성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때로는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싶어 허무했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지켜내려 했던 자신의 삶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배달 일정을 소화하던 중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비였습니다. 태성은 우비를 챙겨 입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13번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주문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백만장자 회장님 댁 고급 한정식 세트 배달비 10만 원. 태성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배달비가 10만 원? 보통 배달비는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였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니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거리가 멀긴 했지만 그래도 10만 원은 과했습니다. 거절할 이유는 없지. 태성은 주문을 수락했습니다. 중국집으로 돌아가 음식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야, 태성아. 조심해서 가. 저기 엄청 부자 동네야. 음식 엎지르지 말고.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음식을 오토바이에 실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문 앞이었습니다. 태성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높은 담장, 정원수, CCTV. 이건 그냥 집이 아니라 요새였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잠시 후 들어오세요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태성은 오토바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정원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분수, 조각상, 완벽하게 다듬어진 잔디. 이런 데 사는 사람도 있구나. 태성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하자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습니다. 음식은 안으로 들고 들어오세요. 거실 테이블에 놓으시면 됩니다. 태성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가죽 소파, 대형 TV, 그림들. 모든 것이 태성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태성은 젖은 옷 때문에 바닥에 물이 떨어질까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거실 중앙의 대리석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음식 상자를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거대한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과 여성, 그리고 젊은 여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시선이 그 중년 여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음식 상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 따뜻한 미소, 익숙한 눈매, 그리고 왼쪽 볼에 있는 작은 점. 태성은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웃을 때마다 볼에 보이던 그 점. 태성아, 엄마 점 귀엽지? 라고 물으시던 어머니. 이 사진 속 여성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어머니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런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한복, 진주 목걸이, 우아한 포즈. 태성이 아는 어머니는 낡은 청바지에 헌 티셔츠를 입고 지친 얼굴로 미소보다는 한숨을 더 많이 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얼굴은 틀림없었습니다. 그 눈, 그 미소, 그 점,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태성은 사진 앞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대체 이게 뭐지? 왜 어머니가 여기 있는 거야? 태성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착각은 아닐까? 그냥 닮은 사람일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태성은 어머니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어머니였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였습니다.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성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 남성이었습니다. 백발의 남성이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성이 사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네, 왜 그 사진을 그렇게 보고 있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태성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든 음식 상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사진이 눈에 들어와서요. 태성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성은 계단 끝까지 내려와 태성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태성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은 거기 놓고 가게. 남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음식 상자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시선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맞는지. 자네,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나? 남성이 물었습니다. 태성은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비 맞아서 좀 춥네요. 남성은 태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사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름다운 사진이지.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야. 태성은 침을 삼켰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백도연이네. 백상그룹을 아나?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나는 그 그룹의 회장이었지. 지금은 은퇴했지만. 백도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은 내 부인이었네. 벌써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15년 전. 태성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5년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이름은 윤미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부인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그 전까지 혹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태성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도연은 잠시 태성을 노려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나? 그냥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 백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통사고였네. 비 오는 날이었어. 갑작스러운 일이었지. 그날 이후 이 집은 행복을 잃었어. 교통사고. 태성의 어머니는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태성의 손을 잡고 천천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태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이건 정말 다른 사람일까요? 하지만 너무 닮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부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백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궁금해하나? 자네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 태성은 당황했습니다. 너무 많이 물었습니다. 의심을 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사진이 제가 아는 분과 비슷해서요. 백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성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혜원. 내 부인의 이름이었네. 강혜원.
어머니 이름은 윤미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태성은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이 닮은 얼굴은 대체 뭘까요? 자네 이름은 뭔가? 윤태성입니다. 백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태성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백도연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윤씨라. 나이는 29입니다. 백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신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태성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백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폐암.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어머니를 아시는 건가요? 백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뭐였나? 윤미선입니다. 백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태성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가보게. 백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보라고 했네. 백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태성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백도연은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걸음은 힘이 없었습니다. 태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백도연은 어머니 이름을 듣고 저렇게 반응한 걸까요? 현관으로 향하며 태성은 다시 한번 사진을 돌아봤습니다. 그 여성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성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처럼. 신발을 신으며 태성은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도연이었습니다. 저 강한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저택을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타려는 순간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그 여성, 그녀는 태성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도 호기심 어린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태성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태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닫았습니다. 태성은 헬멧을 썼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백도연은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왜 10년 전 폐암이라는 말에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그는 울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 여성은 왜 그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을까요? 태성은 비를 맞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헬멧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뭔가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성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강혜원과 윤미선, 15년 전과 10년 전, 교통사고와 폐암, 모든 것이 달랐지만 동시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라 선명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오늘 본 그 여성과 닮았습니다. 태성은 사진을 책상에 놓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백상그룹 백도연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벌, 회장, 기업인, 그리고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상그룹 백도연 회장 부인 강혜원 여사, 2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떴습니다. 강혜원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성은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태성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강혜원 여사는 백도연 회장과 25년 전 결혼했으며 슬아의 딸 백설인을 두었다. 20년 전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급서했다. 향년 38세. 25년 전 결혼. 20년 전 사망. 태성은 29살이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전화번호.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여성 같았습니다. 저, 윤미선을 아시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윤미선의 아들 윤태성입니다. 여성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이 드디어 전화를 했군요. 저를 아세요? 네. 당신을 기다렸어요. 올해, 내일 만나요. 백상그룹 뒷문에서. 잠깐 누구시죠? 내일 모든 걸 말해줄게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을.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성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전화 속 여성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 대체 무슨 진실일까요? 어머니는 무엇을 숨기고 살았던 걸까요? 새벽 5시 태성은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슬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그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성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태성은 백상그룹 본사 뒷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태성을 압도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 어머니는 이런 곳과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태성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은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숙이에요. 어제 전화했던 사람이죠.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영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선 안 돼요.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백상그룹 회장댁에서 일했어요. 가정부로요. 미선 언니도 거기서 일했었죠. 태성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집에서 일했다고요? 네. 25년 전부터 20년 전까지 5년 동안 일하셨어요. 그럼 어머니가 백도연을 알았죠. 아주 잘 알았어요.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미선 언니는 똑똑하고 성실했어요. 회장님도 부인 혜원 여사도 언니를 좋아하셨죠. 특히 혜원 여사는 언니를 친동생처럼 대하셨어요. 그럼 강혜원 여사와 제 어머니는
친한 사이였어요. 아주 가까운. 둘은 나이도 비슷했고 혜원 여사가 몸이 약하셔서 언니가 많이 돌봐드렸어요. 태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그 집을 떠난 거죠? 영숙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20년 전 가을이었어요. 무슨 일이요? 혜원 여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자궁에 문제가 있으셨죠. 회장님은 후계자가 필요했어요. 아들이. 그래서 영숙은 말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발. 회장님이 미선 언니에게 제안했어요. 대리모가 되어달라고.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혜원 여사도 동의했대요. 둘은 친구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태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언니는 거절했어요. 저는 그런 거래를 할 수 없어요라고 했죠. 회장님은 화를 냈어요. 며칠 동안 언니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래서요?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해 10월 회장님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회장님은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날 밤 회장님이 언니 방으로 갔어요. 태성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내가 달려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나는 혜원 여사를 불렀어요. 여사님이 오셔서 문을 열었죠. 그 안에서 회장님이 언니를.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강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원 여사가 회장님을 떼어냈어요. 회장님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갔죠. 언니는 울고 있었어요. 옷이 찢어져 있었고 태성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으로 나무를 내리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개자식이. 태성은 이를 갈았습니다. 영숙이 다가와 태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앉아요.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태성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회장님은 언니에게 돈을 줬어요. 거액을. 미안하다. 이걸로 입을 다물어 달라고 했죠. 하지만 언니는 그 돈을 회장님 얼굴에 던졌어요. 전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요라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집을 떠난 건가요? 아니에요. 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태성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후 언니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태성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인가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에요, 태성 씨. 당신은 백도영과 윤미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태성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회장님은 언니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언니는 거절했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제가 키울 거예요 라고 했죠. 혜원 여사는 뭐라고 하셨나요? 격분하셨죠. 자신의 친구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제안을 하셨어요. 무슨 제안이요? 미선아, 아이를 낳아. 그리고 나한테 줘. 내가 법적으로 엄마가 될게. 너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라고 하셨어요. 태성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아들이셨을 리 없죠. 맞아요. 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라고 했죠.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아이가 회장님의 아들이란 걸 절대 밝히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가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전 조용히 떠날 테니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라고 했어요. 눈물이 태성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성립됐어요. 미선 언니는 그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어요. 교통사고로 20년 전에요. 그래서 기사에 20년 전 사망이라고 나온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서 당신을 낳았죠. 그리고 숨어서 당신을 키웠어요. 그럼 강혜원 여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로 살아 있었던 건가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혜원 여사는 계속 살아계셨어요. 미선 언니가 떠난 후에도요. 하지만 여사님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친구를 배신했다는. 그래서 계속 언니를 찾았어요. 찾았나요? 몇 년 후에 찾으셨어요. 하지만 멀리서만 지켜봤죠. 언니가 당신을 키우는 모습을. 여사님은 돈을 몰래 보내셨어요. 언니가 모르게. 그래서 어머니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가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죠. 언니는 여전히 힘들게 사셨어요. 태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혜원 여사는 지금 어디 계세요? 영숙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그럼 사진 속 여성은 혜원 여사 맞아요. 여사님과 미선 언니는 정말 많이 닮았어요. 어쩌면 그래서 회장님이 언니에게 끌렸을지도 몰라요. 태성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숨어 살았는지, 왜 이사를 자주 다녔는지, 왜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백설이는 누구예요? 혜원 여사가 입양한 아이예요. 미선 언니가 떠난 후 입양했죠. 회장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아이가 있다고. 태성은 일어났습니다. 백도연을 만나야 해요. 지금 당장. 위험해요. 회장님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저는 진실을 밝힐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영숙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걸 가져가세요. 혜원 여사의 일기예요. 모든 진실이 적혀 있어요. 태성은 일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태성은 일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원룸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강혜원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25년 전 3월 1일. 오늘부터 이 일기를 쓴다. 내가 저지른 죄를 기록하기 위해. 언젠가 누군가 이걸 읽게 된다면 나를 용서하지 말아달라. 태성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계속 읽었습니다. 25년 전 5월 15일. 새로운 가정부가 왔다. 이름은 윤미선. 25살. 나보다 3살 어리다. 첫인상이 좋았다. 밝고 똑똑하고 성실해 보인다. 남편도 그녀를 마음에 들어 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5년 전 7월 2일. 미선과 친해졌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한다. 가족이 없단다. 나는 그녀가 안쓰러웠다. 동생처럼 대하기로 했다. 우리는 밤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녀에게 내 아픔을 털어놨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미선은 내 손을 잡아줬다. 언니 괜찮아요. 사랑이 더 중요해요라고 말했다. 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강혜원을 언니라고 불렀다니. 24년 전 9월 5일. 남편이 미선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다고 들었다. 대리모가 되어달라고. 나는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남편은 집착했다. 후계자가 필요하다. 회사를 물려줄 아들이라고 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24년 전 9월 12일 남편과 함께 미선을 설득했다. 미선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죄송하지만 전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라고 했다. 나는 안도했다. 동시에 미안했다. 내가 그녀를 이런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으니까. 태성은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그날의 기록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끔찍한 날, 24년 전 10월 15일. 오늘은 남편의 50번째 생일이었다. 파티가 있었다.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나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피곤했다. 24년 전 10월 16일. 새벽 2시.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다. 미선의 비명이었다. 나는 뛰어갔다. 미선의 방문이 잠겨 있었다. 나는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남편이 미선을 짓누르고 있었다. 태성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물컵이 넘어졌습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남편을 밀쳐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갔다. 미선은 구석에 웅크리고 울고 있었다. 옷이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미안해, 미선아. 정말 미안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나는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나는 공범이나 다름없었다. 24년 전 10월 17일. 미선이 짐을 쌌다. 나는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고 말았다. 죽은 눈이었다. 언니, 전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라고 했다. 남편은 돈을 줬다. 거액의 수표를. 미선은 그 수표를 찢어버렸다. 전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요라고 소리쳤다. 24년 전 11월 20일.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언니, 저 임신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은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 하지만 미선은 거절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제가 키울 거예요. 24년 전 12월 1일. 나는 미선에게 제안했다. 아이를 낳아. 그리고 나한테 줘. 내가 법적 엄마가 될게.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이 아이가 회장님 아들이란 걸 절대 밝히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가 평생 비난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전 조용히 떠날 테니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나는 울었다. 미선도 울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태성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태성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태성 씨?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본 그 여성? 백설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영숙 씨한테 받았어요? 만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왜요?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어머니가 남긴 것. 태성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 반포대교 밑. 1시간 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태성은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설인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다가가자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앉아요. 태성은 설인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영숙 씨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누군지. 설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한 건가요? 아니요. 사실 저는 당신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태성은 놀라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설인아, 너에게 오빠가 있어라고. 오빠? 네. 어머니는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윤미선 언니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미선 언니를 보호하지 못한 것,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것, 그래서 멀리서나마 당신을 지켜봤대요. 당신이 고등학교 그만둔 것도, 배달일 시작한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미선 언니와의 약속 때문이에요. 태성이가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이 지옥 같은 세계로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라는. 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후회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말씀하셨죠. 설인아, 미안해. 나는 약했어. 태성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대신 지켜줘. 언젠가 그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내가 곁에 있어줘라고. 설이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당신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태성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니 USB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태성에게.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 어머니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미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녀를 배신했어요. 보호하지 못했어요. 이 USB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내 고백이, 그리고 내 남편의 죄가. 용서를 구하지 않겠어요. 다만 진실을 알아주세요.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마이너스 강혜원. 태성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 USB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어머니의 증언이에요. 영상으로 녹화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미선 언니를 성폭행한 것, 당신을 버린 것, 모든 걸 증언하셨어요. 왜요? 왜 자신의 남편을 고발하는 거죠? 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속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무기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버지와 싸울. 태성은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 시효가 지났어요. 법적으론 처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론 죽일 수 있어요. 이걸 공개하면 아버지는 끝나요. 회사도 명예도 모든 게. 태성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흘러갔습니다.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백도연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원망하지 마. 누구도.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설인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설인은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태성은 집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열자 강혜원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병색이 짙은 얼굴이었습니다. 녹화 날짜는 3년 전, 그녀가 죽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태성 씨일 거예요. 강혜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강혜원입니다. 백도연의 아내였던 사람, 그리고 당신 어머니 윤미선의 친구였던 사람. 아니, 친구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24년 전 10월 16일, 제 남편 백도연은 윤미선을 성폭행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을 막았어야 했지만 늦었습니다. 미선은 이미 짓밟힌 후였습니다. 태성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5천만 원. 미선은 그 돈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죠. 당신의 더러운 돈이 필요 없어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강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은 한 달 후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거절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선에게 끔찍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를 나한테 줘. 내가 법적 엄마가 될게. 너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라고.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라고 했죠. 강혜원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성 씨,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희와 거래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회장의 아들이란 걸 절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은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남편은 그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미선을 법적으로 사망 처리했습니다. 교통사고로요. 24년 전에요. 그렇게 윤미선은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태성은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몇 년 후 사람을 시켜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서울 외곽 지하방에서 당신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세 곳을 돌아다니며 일하고 있었죠. 저는 익명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0년 전 미선이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병원비를 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거절했습니다. 태성이가 알면 안 돼요. 이 아이는 평범하게 살아야 해요라고 했습니다. 강혜원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선의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숨어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19살 소년이 혼자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모습을.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태성 씨, 이 영상은 증거입니다. 제 남편 백도연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입니다. 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처벌할 순 없겠지만 이걸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강혜원은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복수하기 전에 생각해 주세요. 당신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미선은 평생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복수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더 깊은 상처만 남길까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당신 편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태성은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백도연이었습니다. 태성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오전 10시 우리 집으로 오게. 할 말이 있네. 제가 왜 가야 합니까? DNA 검사 결과가 나왔네. 99.9%. 자네는 내 아들이 맞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지. 오지 않으면 자네가 손해일 걸세.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성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은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도 챙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백도연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이 안내했습니다. 이번엔 거실이 아니라 서재로 안내받았습니다. 백도연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앉게. 태성은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백도연을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봤네. 자네는 내 친아들이야. 그래서요? 자네에게 제한이 있네. 백상그룹 부회장 자리를 주겠네. 그리고 내 재산의 30%를 상속하겠네. 태성은 비웃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어머니한테 그랬던 것처럼. 백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요. 어머니도 거절하셨던 그 더러운 돈. 그럼 뭘 원하나? 태성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진실을 원합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리는 것. 백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뭔가 강혜원 여사의 증언이에요. 당신이 어머니를 성폭행한 것, 저를 버린 것, 모든 게 담겨 있죠. 백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네, 그걸 공개하면 자네도 피해를 볼 걸세.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낙인이. 상관없어요.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 태성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백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미선이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 태성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태성아. 엄마가 너무 약했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머니 마지막 말이었어요. 태성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은 저택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USB를 공개하면 백도연은 끝장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상처받을 것입니다.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낙인.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숨기고 사신 것입니다. 태성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묻어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작은 것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면 됩니다. 언론에 보내기만 하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태성 씨, 괜찮으세요? 아버지 만나고 오셨죠? 네. 방금 나왔어요. 어땠어요? 돈을 주겠대요. 부회장 자리와 재산의 30%. 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아버지답네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 거절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성은 USB를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요. 공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제가 지금 갈게요. 어디 계세요? 태성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30분 후 설인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태성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민되시죠? 설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공개하면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셨던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묻어두면 아버지는 계속 저런 식으로 살 거예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면서.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뭔가요? 아버지의 과거 기록이에요. 제가 몰래 조사했어요. 태성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아버지는 미선 언니만 성폭행한 게 아니에요. 1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회사 비서를. 그때도 돈으로 입을 막았죠. 5억 원.
태성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괴물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 막지 않으면. 서리는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성 씨,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는 것.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어머니처럼 약한 사람들,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공개하겠습니다. 서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괜찮겠어요? 아버지의 딸로서.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에요. 입양됐을 뿐이죠. 그리고 설령 진짜 딸이었다 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이틀 후 태성과 서리는 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이름은 최민호.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백설인 이사님한테 연락받고 놀랐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고발하겠다니.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혈연보다 정의가 우선입니다. 서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성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강혜원 여사의 증언 영상, 제 DNA 검사 결과, 그리고 과거 성폭행 피해자들의 합의서 사본까지. 최민호는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강혜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민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폭탄이군요. 기사화할 수 있나요? 태성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해요. 백상그룹은 거대한 조직입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 할 겁니다. 협박도 회유도 심지어 물리적 위협도 있을 수 있어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성 씨, 당신도 타격을 받을 겁니다. 언론은 잔인합니다.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프레임으로 당신을 소비할 거예요. 태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기사를 내보겠습니다. 사흘 후 태성은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받으면 아무 말도 없이 끊어버렸습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 앞에 검은 세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였습니다. 윤태성 씨? 누구십니까? 백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거절합니다. 회장님께서는 꼭 오시길 바라십니다. 안 오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고 태성은 명함을 받습니다. 백상그룹 비서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성은 서린에게 전화했습니다. 방금 아버지 쪽 사람이 다녀갔어요. 만나자고 하네요.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면 안 돼요. 다음 날 태성과 서린은 함께 백도연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서재가 아니라 정원이었습니다. 백도연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왔군. 백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마지막 부탁을 하러. 거절하겠습니다. 무슨 부탁이든. 백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듣기나 해주게. 그게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예의 아닐까? 태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백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했네. 미선에게도 자네에게도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네.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네. 뭡니까? 기사가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사과하겠네.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겠네. 모든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겠네. 태성은 놀라 백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낙인을 받는 건 원치 않네. 미선도 원치 않았을 거야. 그러니 내가 먼저 나서겠네. 자네는 피해자로 남을 수 있게. 설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또 거짓말 하시는 거죠? 아니야, 설인아. 이번엔 진심이야. 백도연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했네. 모든 죄를 인정하는 성명서.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네. 태성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태성은 밤새 백도연의 제안을 고민했습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서류는 진짜 같았지만 백도연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한 남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던 남자. 새벽 5시 태성은 최민호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백도연이 먼저 기자회견을 열겠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하겠다고. 최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함정일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당신을 음해할 수도 있어요.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이라고 몰아갈 수도 있죠.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 기사를 먼저 내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태성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원망하지 마. 누구도. 어머니는 복수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필요했습니다.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내일 기자회견을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백도연이 거짓말하면 그때 기사를 내보내주세요. 최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다음 날 오후 2시 백상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했습니다. 태성은 뒤쪽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설인이 옆에 있었습니다. 정말 할까요? 설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켜봐야죠. 백도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상그룹 회장 백도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제 죄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24년 전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윤미선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는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윤미선 씨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제로 그녀를 범했습니다. 태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결과 윤미선 씨는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백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윤미선 씨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법적으로 사망 처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그리고 그녀는 숨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백도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10년 전 윤미선 씨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명예가, 제 회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비겁한 인간입니다. 백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윤태성입니다. 29살입니다. 그는 제 친아들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백도연은 회의실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태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성 씨,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하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백도연은 다시 기자들을 향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백상그룹 회장직에서 사임합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윤태성 씨에게, 나머지 절반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과거에 저지른 다른 범죄들도 모두 고백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술렁였습니다. 15년 전 저는 회사 비서를 성추행했습니다. 돈으로 합의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거래처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습니다. 역시 돈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백도연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합의서, 송금 내역, 모든 것입니다.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동시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고백하십니까? 백설인 이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백도연은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태성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백도연은 다시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성 씨, 미안합니다. 당신 어머니께도 미안합니다.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백도연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고맙네. 하루를 기다려줘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입니다. 백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미선은 훌륭한 어머니였어.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백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인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검찰에 가실 거예요? 그래야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백도연은 태성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태성 씨, 부탁이 하나 있네. 뭡니까? 미선의 묘를 찾아가도 될까? 사과하고 싶네. 태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세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묘지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묘 앞에 섰습니다. 백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아, 나야. 늦었지만 찾아왔어. 그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그렇게 만든 거, 태성이를 고생시킨 거, 다 내 잘못이야. 백도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70대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진심이었어. 하지만 나는 비겁했어. 너를 지키지 못했어. 용서를 바라지 않아. 다만 태성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태성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백도연도 인간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후회하는 인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모두 용서한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백도연은 기자회견 다음 날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증거인멸, 위증교사. 죄목은 많았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백상그룹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사회는 백도연을 정격 해임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백도연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명예, 지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백도연은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저택을 팔았습니다. 고급 차도 골프 회원권도 모든 것을 처분했습니다.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태성에게, 나머지 절반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태성이 어머니와 살던 곳과 비슷한 동네였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며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윤미선의 묘를 찾았습니다. 설이는 백상그룹을 맡았습니다. 최연소 여성 회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대가 심했습니다. 입양아가 무슨 회장이냐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 만에 회사를 안정시켰습니다. 주가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회사 문화를 바꿨습니다. 성희롱 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성 임원 비율을 높였습니다. 다시는 우리 회사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태성은 백도연에게서 받은 돈으로 윤미선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미혼모를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로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태성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 개소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피해자들, 시민단체, 기자들. 태성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미선 희망재단 이사장 윤태성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어머니 윤미선은 성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그 폭력의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용기라고, 증오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고. 이 재단은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싸울 것입니다. 박수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태성은 무대에서 내려와 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해냈어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거예요. 그날 저녁 설인이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태성 씨. 아니, 이제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태성은 웃었습니다. 그냥 태성이라고 불러요. 설이는 어머니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미선 언니, 태성 씨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는 어때요? 바빠요. 하지만 보람 있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설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세요. 많이 늙으셨어요. 힘드시겠네요. 자업자득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잖아요. 미운 정이 있어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백도연을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태성 씨는 아버지를 만날 생각 없어요? 태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이해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1년 전 태성이 처음 그 저택을 찾아갔던 계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태성은 어머니 묘를 찾았습니다. 묘비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태성이 새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검은 대리석에 금색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윤미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위대한 어머니,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태성은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설인이라는 동생도 생겼고 재단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도형과도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요. 어머니께서 원하신 것처럼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은 돌아봤습니다. 백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새하얗고 등도 굽어 있었습니다. 태성 씨, 괜찮다면 함께 있어도 될까? 태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도연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화를 놓았습니다. 미선아, 나야. 또 왔어. 백도연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성이가 훌륭하게 자랐어. 너를 닮아서 따뜻하고 강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봐야겠네. 백도연이 일어섰습니다. 태성도 일어났습니다. 태성 씨, 고맙네. 함께 있게 해줘서.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백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너를 아들이라고 불러도 될까? 태성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어머니가 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백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네. 평생이 걸리더라도. 백도연이 떠났습니다. 태성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용서하는 게 맞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태성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태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년 후 윤미선 희망재단은 전국 최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태성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설이는 백상그룹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윤리 경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재단을 꾸준히 후원했습니다. 백도연은 조용히 속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매주 묘지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태성과 마주쳤습니다.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봄날 태성은 재단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해요. 정말로.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사진 속 엄마는 이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희생과 사랑의 상징으로,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시작으로. 오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